자, 안녕하세요.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MBN 노조 위원장 맡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대선 전에 어떤 한 탈북 청년단체에서 이번 대선 앞두고 투표하기 전에 좀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에 대한 소개와 공약 비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 청년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를 잘 모를 걸로 생각하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정치 고관여층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한국 정치 역사 잘 아시는 분들이라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지만 그냥 빠르게 이왕 만든 자료니까 또 이미 또 끝난 일이고 하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후보를 잘 모르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요. 여기 양력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중요하겠죠.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이었고 중앙대 법학과 나오시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성남시에서 시민운동 했다고 주장하고, 근데 성남시장이 되셨고 경기도지사 하셨고 민주당 대표를 2번 하고 3번째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노동운동가였고 신한국당을 입당을 해서 그 다음에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재선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그 유명한 나 김문순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사실 여기서 정치인 김문수의 그 정치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김문수 씨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도저히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이렇게 갑질 정치인 프레임이 생겨버렸고, 대구에 내려가서 김부겸 총리하고 붙었다가 지는 바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보수정당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한테 졌으니까 더 이상 정치할 경쟁력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스팔트 보수로 가십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랑 같이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10년간 아스팔트 보수 활동을 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고용노동, 원래는 경산호위 위원장을 먼저 하고 그것도 이미 장관급이었죠. 거기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정치적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종의 자아실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은 당선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이거 저도 시험 봤다 떨어진 학교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교바사라는 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가난한 청소년들한테 영어, 수학 과외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무료로 과외를 할 수 있게 일종의 야학 같은 걸 이제 현대 버전으로 한 거죠. 이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 박근혜 퀴즈로 박근혜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됩니다. 물론 아빠 찬스가 있었죠. 아빠 친구가 유승민 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그래서 이제 박근혜 퀴즈로 영입이 됐지만 뭐 그런 사람 치고는 상당히 그 정치를 성공적으로 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정치평론가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꼬박꼬박 20만원, 30만원씩 출연료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번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15억 정도 재산을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재테크에도 상당한 능력이, 그쪽으로 쭉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그리고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 이때 명태균 씨가 도와줬니 많이 하는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자기 실력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당선됐죠. 이게 이른바 동탄의 기적.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3당 후보가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그걸 해냈으니까 뭐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최연소 대선 후보로. 이거는 뭐 아마 대한민국 역사가 이어지는 한 개헌이 돼가지고 40살 그 장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깨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3월 30일이 생일이었는데 4월 4일에 탄핵이 돼가지고 대선이 결정돼서 6월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딱 기가 막히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40살 되는 해에 대선에 출마할 정도 급이 돼 있어야 되고 마침 또 그때 대선이 치러져야 되니까 상당히 운이 좋아야 깰 수 있는, 제 생각에 한 1세기 안에는 깨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입니다. 이분은 저도 이제 그 민주노총 소속이라 권영국 선본에서 같이 좀 활동을 했는데, 이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풍산그룹이라는 게 저도 주식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산기업이에요. 방산기업. 그래서 이제 총알 만들고 화약 만들고 그러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다가 그 안에서 노사 갈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해고자가 나오니까 그 해고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다가 본인도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해직이 됐고, 해직이 되고 나니까 사법고시에 도전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과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3년 만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의 변호사, 별명이 거리의 변호사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뭐 SPC 사고라든가 뭐 이제 뭐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그런 수많은 사회적 참사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변론을 맡아서 열심히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가 지난번에 대선 나와서 무려 3%나 득표하는 바람에 이재명 낙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정계 은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 그 대선 때문에 엄청난 빚을, 몇십억을 빚을 지게 됐어요. 그 빚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허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도 와서 좀 이 당 맡아달라. 의석은 이미 없어. 의석은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빵석인 상태에서 당신이라도 와서 맡아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의당 대표가 되신 거죠. 그리고 정의당으로는 대선 출마를 한 게 아니라 녹색당과 노동당을 합쳐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얘네를 권영길 때 이름을 도로 써가지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이건 사실 심상정 후보가 전 대선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TV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마한 거예요. TV토론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TV토론 나와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셨죠.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고, 이분의 특이점은 그래도 돈은 많다. 그래서 이제 재산 신고가 2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15억 원이니까 사실 이준석보다도 더 돈이,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활동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수임하면서 돈을 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아까도 김준일 대표님 발표하실 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제일 첫 번째 국정과제가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와 민생 회복인데, 그랬기 때문에 세 후보가 다 기본적으로는 세계를 선대하는 경제 강국, 또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해서 경제를 1번 공약으로 다 앞세웠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포인트는 이준석은 이 부처 개편 및 축소, 그러니까 작은 정부론이죠. 뒤에 나올 여성가족 축소 같은 거, 이런 걸 좀 담았고, 사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크게 보면 공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슬로건만 놓고 보면 공약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이준석 후보만 다소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거는 좀 이렇게 한번 쓱 살펴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1번 공약과 관련해서 경제 중에서도 뭐냐 하면 AI였죠. 이건 뭐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AI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주요 경제 공약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포인트는 다들 100조 원이었다. 결론은 100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100조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였고, 김문수도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넣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마중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100조 원의 AI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AI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뭐 GPU 5만 개 구입하겠다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이미 나와 있던 AI 관련된 정책들을 다 끌어모아서 양 후보가 다 대선 공약으로 냈다는 거고, 이준석은 조금 특이했던 게 부처 개편 얘기한 거죠. 그래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쳐서 외교통일부로 만들고, 여가부를 폐지해서 가족 청소년 기능은 복지부로 보내고, 양성평등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3개 부총리를 만들고, 뭐 기재부는 요즘도 이거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예산 기능하고 기획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재무부와 그것처럼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적으로 보수 정치에서 얘기하는 작은 정보론의 연장에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슈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본 걸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그냥 무조건 바로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겠다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뭐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3번에 걸친 TV 토론에서 다 조금씩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친환경 에너지에 좀 더 무게를 뒀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탈원전에 무게를 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원전이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당대표 나왔을 때, 지난 대선보다는 두 번째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둬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에너지가 지금 남해안을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닷가에서 많이 생산되잖아요. 친환경 에너지가.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 기후상 친환경 에너지에 맞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닷가에서 해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도심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여기에 주로 포인트를 뒀고, 이걸 이제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써서 특히 신안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신안군에서 자체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를 바람연금, 햇볕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에너지 생산처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걸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로 연결해서 도심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내겠고, 이건 어차피 AA 산업을 하려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송전탑이에요. 송전탑. 이 말은 멋있게 해놨지만 결국엔 송전탑을 짓겠다는 거고, 알다시피 과거에 민주당이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송전탑 만드는 걸 반대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는 다시 송전탑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거와는 입장이 좀 달라졌고, 요거는 뭐 아마 전국적으로 다양한 개발 이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 포인트를 뒀던 건 여러분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K 이니셔티브라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먹사니즘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잘사니즘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할 때 했던 얘기는 K 이니셔티브였죠. 근데 K 이니셔티브라는 건 말이 뭐 그렇다지만 실제로는 그냥 문화산업이죠. 문화산업 진흥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문화강국, 그래서 뭐 백범김구 선생 얘기하면서 오직 갖고 싶은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뭐 요 얘기를 하면서 문화산업 진흥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뭐 영화산업도 그렇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K-팝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에 이렇게 숟가락을 좀 얹는 이제 그런 정도의 공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만 하니까 기존의 어떤 진보층이 좀 섭섭해. 아니 뭐야 뭐 이러고 진보 후보라더니 뭐 그런 게 없네? 라고 하니까 이제 임기 중반에 이제 4월 22일에 급하게 5월 20일이었죠. 그래서 급하게 기본사회 실천 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상병수당 등 소득지원제도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이라는 건 저도 노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OECD 국가 중에 아팠을 때 나오는 수당이 상병수당이잖아요. 아팠을 때 수당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OECD 국가 대부분은 아프면 아픈 거를 보전해주는 소득 보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계적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전면적 실시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게 다 중간중간에 아픈 게 걸리거든요. 정규직 생활하다가 아프면 휴직하면 정규직 잘리고, 그리고 나면 비정규직으로 떨어지고, 비정규직이었다가 또 아프면 또 잘리고 알바생 되고, 또 아프면 이제 취업도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한번 크게 아플 때마다 툭툭툭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툭툭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는 상병수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은 이미 주고 있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때는 한 100만 원 이상 주고, 아마 14세인가 몇 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를 한 18세인가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아동수당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금 이미 직불금이라고 해서 주고 있죠.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기본소득 형태로 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요게 이제 기본소득이란 말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선 나왔을 때는 기본소득을 앞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이 뭐 좌파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본소득 공약을 조금씩 이렇게 후퇴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3번 출마하면서 출마할 때마다 기본소득이 조금 뒤로 밀리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거의 기본소득 얘기 안 했죠. 근데 좀 섭섭해하니까 여기다 조금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이랑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표현으로 살짝 남겨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이미 연금의 모수 개혁은 했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 구조개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준석이 신구연금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럼 구조개혁도 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맞춤형 주택 연금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혹은 진보 쪽의 의료개혁은 기본적으로 주치의, 그래서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 애초에, 왜냐면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미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미 털어먹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고, 여기다가 고령화는 노인층은 점점 늘어나고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은 빵꾸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건강보험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략은 예방의학을 통해서 안 아프게, 그러니까 건강한 채로 노년을 오래 가게끔 이제 관리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맞춤형 공공 분양, 뭐 임대주택 늘리겠다. 이거는 진보진영이 항상 하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날 김문수 후보도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실 다른 건 이미 다 얘기했던 거라 별 차별성이 없고, 국회 판가리 부분에서 메뉴에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요게 이제 이때 처음 나온 새로운 얘기였어요. 요게 좀 기사화됐죠.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게,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에 기댄 반정치 포퓰리즘 정책이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사실 별로
재미를 못 봤죠. 포퓰리즘 공약으로서는. 그리고 개헌 얘기가 이제 뭐 우리 공감연대에서도 계속 개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계속 밀리다가 결국에는 개헌 주장을 했죠. 근데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 얘기했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로 얘기했는데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연임제는 한 번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한 번만 더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연임제고, 중임제는 지금 미국처럼 한 번 나왔다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도전해서 어쨌든 토탈로 2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임제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연임제란 말이 국민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뭐 푸틴처럼 쉬었다가 또 나오고 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그건 분명히 처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기회 준다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척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개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빼는 개헌과 관련해서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뭐 감사원의 국회 이전이라든가 그런 얘기들 계속 했던 얘기들이죠. 다만 이제 개헌 시점에 관해서는 김문수는 임기를 2년 단축하고 3년 뒤에 총선과 함께 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임기 마치고 나서 하자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개헌인데 3년 뒤에 총선이랑 대선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선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대통령한테 종속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훨씬 더 강해지죠. 왜냐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대통령한테 줄을 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4년 해가지고 중간에 2년씩 엇깎기로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지방의회를 보면 시장하고 시의원이 다 같이 뽑혀버리니까 시의원들이 다 시장한테 줄 서는 완전 부하 직원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공약은 이번 1차 TV 토론 때 조금 논란이 됐었죠. 그때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때 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출로 해결했어요. 정부가 대출을 해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저리로 대출해주고 갚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때 그 정책 자금 받은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탕감을 해주자는 거야. 야, 대출, 왜냐면 그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일방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재정 팡팡 쓴다고 욕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약간 이렇게 보수적인 정책을 편 거지. 그래서 이제 대출 방식으로 해줬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탕감해 주자고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걸 이제 자영업자 지원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문수 후보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 탕감해 주자는 정책인데 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왜냐면 거기서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자영업자 표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은 못했지만 약간 하면서 이렇게 뭉개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이렇게 탕감이냐 아니냐의 포인트가 있고, 당선됐으니까 아마 일부 탕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탕감한다는 거는 결국 국가가 재정으로 대신 갚아준다는 거고, 이거 누가 갚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이 다 같이 갚는 거예요. 국민들이 조금씩 나눠서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생 공약은 제가 또 결혼불능 세대라는 책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14년 전에 그 책을 썼는데, 보세요. 짜잘한 게 많아요. 저출생 공약의 특징은 짜잘하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것만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공제 한도 상한 추진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결혼 출산에 따른 최대 9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세 자녀 가구 차량 핑크색 다자녀 등록 번호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출생 공약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다고 저출생이 뭐 획기적으로 바뀌겠어요? 이거 뭐냐면 정부가 할 만한 정책을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저출생 공약 다 긁어모아서 이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 하고 있지만 정규직 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웬만하면 출산하면 뭐 육아휴직, 요즘 아빠휴직도 다 되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14년 전에도 결혼불능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결혼 이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주택. 이 너무 비싼 이 주택 문제는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서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 이 경직된 고용시장. 한번 들어가면 65세까지, 혹은 60세 정년까지 붙잡아 놓으니까 신규 채용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고용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없고, 요번에 저도 청년 공감버스 청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20대가 청년 취업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왜냐면 왜 일자리가 없겠어요? 한 번 뽑으면은 60세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못 자르니까 겁나서 못 뽑는 거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사실 기존 정규직, 저도 노조를 하고 있지만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청년들을 안 뽑고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고용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안 건드리면서 이미 결혼한 다음에 다 집이 먹고 살만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지원하는 정책 아무리 짜잘한 거 써봐야 기본적으로 저출산 해결 안 된다.
그다음에 인구 공약도 저출산 나왔으니까 고령화 쪽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축소하자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씩 윤석열이 올려놔서 40, 40하면 80 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은 감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80 받을 거 예를 들면 20% 띄고 60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TV 토론할 때 이게 조금 손해 아니냐. 아니 뭐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죄도 아닌데 이걸 깎냐. 그래서 그냥 도로 한 70 정도로 약간 이 감액 부분을 축소하자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 강화를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그대로 두면 빵꾸 난다고 하니까 그 재정이 악화되는 거에 맞춰서 자동 조정 장치를 넣어가지고 저절로 재정이 악화되면 그만큼 국민연금을 덜 받게끔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김문수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 정치 들어가서 연금액이 깎이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답을 못했죠. 뭐 그거 어쩌라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 빵꾸나게 그냥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 마디씩 주고받고 뭐 별로 답을 못했고, 이준석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나이를 탁 잘라가지고 기존에 내던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 적립하는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연금 운영하겠다. 이게 신연금과 구연금 분리하는 경영인데, 이것도 전형적인 그 자기를 지지하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분리하면 양쪽 연금이 다 망가집니다. 당연히 구연금은 나중에 돈이 빵꾸가 나니까 망가질 거고, 신연금은 쌓이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결국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용돈연금이 돼버릴 거고, 그러니까 결국 구연금, 신연금이 다 망가지게 될 텐데, 그건 모르겠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자기 지지층을 위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가 두 번째 TV 토론 때 슬쩍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근데 지금 최저 생계비가 130만 원쯤 되니까 지금 기초연금이 40만 원인데 이걸로 너무 부족하고 70만 원까지 올리면 어떠냐?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가 국민연금에다가 사적연금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해서 한 13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맞는 말인데 하면서 이제 한 말 뺐죠. 단계적으로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 대표가 제안해갖고 유시민 장관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8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되게 시급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윗세대인 산업화 세대 분들이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모든 재산을 자녀들한테 다 투자하고 자기는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노후를 맞아서 그 다음에 이제 빈곤 노인이 돼가지고 그 폐지 줍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였어요. 대부분의 특히 남성 노인은 거의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자살을 긴급하게 멈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겁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이게 8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동안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멈췄어요. 확 치솟다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먼저 멈췄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또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분들이 이제 그냥 이러면 죽어야 되나 하다가도 한 달만 버티면 30만 원 나올 텐데 이 생각으로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인제부터 지금 65세잖아요. 인제부터 노인이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개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년을 60세까지 마치고 그 아파트 자기 집으로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한두 채 마련하고 자녀한테 뭐 1, 2억쯤 결혼할 때 증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노년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국민연금 다 있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조금 들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노년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까 김진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70년대생이 1년에 100만 명씩이에요. 저도 88만 명이었거든요. 수능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앞으로 노년에 들어갈 텐데 아파트 한 채씩 있는 사람들한테 170만 원씩 100만 명씩 1년에 더 주기 시작하면 재정이 버티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되면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혜택 받을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구도인데 여기서 기초연금 내지도 않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재정으로. 그럼 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남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돈 들어올 때는 별로 없고 나갈 때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건 이분은 권영국 후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집권당이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공약인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기초연금은 차등 적용을 해가지고 가난한 노인들한테 더 많이 주고 사실은 중산층 이상은 이제는 그만둬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공약으로 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희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4.5일제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 노란봉투법 이거 실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통과시켰는데 여당일 때 통과시키려면 이 노란봉투법은 이제 이 원청과 하청의 차별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소송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파업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도 그렇고 대부분 원화청을 나눠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그걸로 국제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만약에 터버리면 사실 하청업체가 실제로 원청업체랑 똑같아지는 거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상당한 좀 뭔가 이렇게 보완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괄임 금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시간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포괄임 금제를 하면 시간일 수당을 일부 걷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4.5일제는 둘 다 김문수도 얘기하고 이재명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4.5일제는 그냥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거고 김문수 후보의 4.5일제는 월, 화, 수, 목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을 빼서 오전까지만 근무하자.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같게 하고 대신 금요일 오전에 퇴근하자. 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노동시장 유연화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보수 후보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법조 관련 공약은 뭐 이건 뭐 뻔한 거니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거고 특히 대법원 증원은 이미 박범계 의원인가요? 법으로 내놨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3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고 그에 비해서 이제 김문수나 이준석은 공수처 폐지 뭐 이런 쪽에 사법개혁, 민주당이 했던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관련 공약은 이제 소득세를 지금 1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조금 더 늘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180에서 200만 원까지였고 김문수는 그거 받고 3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2배로 올려주자는 거였고 다만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언급이었고 김문수는 성과급을 할 경우에는 세액을 좀 더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보다는 성과급 위주로 좀 더 옮기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공약은 사실 이번 TV 토론에서 전혀 얘기가 안 됐어요.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공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대학 교육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나왔죠. 완전히 교육 공약이 실종되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번 대선에 조금 얘기가 나온 건 그 이범 씨가 그 메가스터디 출신의 이범 씨가 그 얼마 전에 영국에서 돌아가고 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얘기가 그나마 민주당이 좀 받아가고 이재명 대표의 1호 공약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만큼의 예산 지원을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한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보면 1년에 입학하는 순간 신입생이 연봉 6천이라는 거예요. 1인당 한 6천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더라는 겁니다. 1인당, 학생 1인당. 근데 연고대로 가면 1인당 3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지원금이. 그리고 중앙대 이하로 내려가면 1천만 원 이하, 몇백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서울대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 지원을 지방 국립대들 10개한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준의 국가 지원을 10개를 더 하자, 9개를 더 하자 이 얘기인데 뭐 하면 좋죠. 물론 하면 좋은데 돈은 어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돈 나갈 때가 많고 들어올 때가 없어지고 있는데 돈은 어디서 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거 다 하는 얘기고 김문수 쪽에서는 비슷한 얘기지만 돈 쓰자는 얘기는 안 하고 공동학위제 서울대 학위를 지방국립대가 같이 나눠 가지는 구조. 이건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김문수가 넣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서울대가 이미 법인화를 해가지고 국립대 지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뭐 특별법도 만들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다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거는 자기들이 자꾸 지니까 보수 교육감이 자꾸 지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이건 뭐 진보 교육감이 지금 민주당 다 이기고 있는데 이걸 폐지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뭐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 공약에서는 특히 고용 임금 문제, 고용 평등 임금이 이슈가 됩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남자가 임금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입사할 때 처음에 군필이냐 미필이냐 대졸이냐 고졸이냐 요걸 갖고 그 2x2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기본금을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올라가는데 남자는 군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2호봉 정도 임금이 높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임금이 퍼센티지로 올라가니까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서 점점 임금이 높아진 거야. 처음엔 몇만 원 차이 안 나요, 시작할 때는. 근데 나중엔 그게 몇십만 원 해가지고 한 30%까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한 15년차, 20년차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자는 건데 이걸 민간 기업의 임금 체계를 억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공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 공시제를 해서 다 니네 임금을 까. 임금을 까면 이게 시민사회의 압박 때문에라도 조금 조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발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근데 이준석은 당연히 여가부 폐지 원래 하던 얘기 한 거고, 김문수 후보는 양성평등을 해서 여자도 군대 가게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이미 희망복무제 하거든요. 여자 부사관 다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도 성평등 임금공시 똑같이 얘기했고. 근데 이제 군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또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아까랑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까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나는 게 호봉 반영해서 그런 건데 그걸 또 공공기관에 반영하자고 하니까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준석은 뭐 장교 부사관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장교 부사관은 거의 다 기갑이라든가 항공정비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임기를 2년으로 줄여버리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40개월도 사실 짧은데 그래서 기껏 기술 가르쳐 놓고 2년 만에 내보내야 되는 건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거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너무, 그러니까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사병 월급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지금 부사관들이 메리트가 없어서 다 나가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사관 혹은 장교 재원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임기를 줄이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군에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는 군 가선제도제 부활하자는 거였고 권영국 후보도 한국형 모병제 이건 진보 진영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모병제를 하면 더 이상 이제 모병이 안 돼요. 돈으로 병력을 채워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눈높이가 높아져서 청년들한테 예를 들면 얼마를 주면 사병으로 군대를 가겠어요? 연봉 4천 주면 가겠어요? 연봉 1억을 줘도 아마 사병으로 군대 안 갈 겁니다. 뭐 1억 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1억 줘가지고 70만 대군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모병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공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한 그 위원회를 새 후보다 위원회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뭐 어떤 답은 없고 위원회 만들어서 얘기 잘 해보겠다. 그건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주치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예방의학 사람들이 더 안 아프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끔 병원에 덜 가게 만드는데 초점을 좀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은 세종시 완성하겠다. 세종시도 와서. 그래서 저 지난주에도 세종시 갔다 왔는데 세종시에 이미 대통령 관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부지가 있어요. 국회 부지가 있죠. 분원 부지가 있죠. 근데 만들진 않고 부지만 있는데 그게 원래 2027년까지 완공되게끔 법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왔으니까 이제 청와대로 먼저 갔다가 세종시를 완성해서 결국 세종시로 간다. 이 목표로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메가시티 만들겠다는 건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예요. 메가시티는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기 시작해서 이 모든 정치권이 다 받아들인 방안인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김문수는 GTS를 깔겠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GTS는 김문수가 자기가 경기도지사 할 때 깔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 김문수만의 공약이 아닌 거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다 뭐 이재명부터 김동연까지 다 같이 추진한 거지 꼭 김문수만의 공약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5개 광역권에 GTS를 깔아서 수도권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으로 더 많이 오겠죠. 지금도 KTX 깔리고 나서 지방상권이 더 무너지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 와서 쇼핑하고 돌아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GTS를 까는 게 그 지역에 좋긴 하지만 그게 그 지역을 살리는 공약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의 포인트는 그런 지역 개발보다는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줘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 때 되게 날카롭게 지적했죠. 아니 예를 들면 광주의 최저임금을 서울보다 낮게 하면 광주 사람들이 광주에서 취업하겠냐 아니면 광주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취업하겠냐 오히려 지방의 일자리를 더 뺏고 서울로 더 몰려오게 하는 정책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준석이 딱히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뭐 그럼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리쇼어링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공약은 이거 인천 지역의 공통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 공약으로 가면 공통공약이 많아요. 이재명, 김문수가.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개발 공약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공통공약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북정책이죠. 대북정책은 뭐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답게, 김문수는 김문수답게 각자 자기가 원래 하던 얘기.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좀 좋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위주로 이렇게 한미일 같이 동맹 더 하겠다는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포인트가 있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겠다는 정도가 기존의 민주당이 하지 않던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했던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정책일수록 대선 전에 공약으로 제시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행정수도 이전이었죠.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5급 사무관들, 행정고시에부터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기득권 세력을 갑자기 수십만 명을 세종시로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선 공약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은 탱크를 동원해서도 막고 싶다고 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종시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노무현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돼 있고 그 덕분에 충청권에서 40만 표를 더 받았고 실제로 대선 결과도 4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힘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완성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선거 끝나고 추진하면 탄력이 안 붙어서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의 의료개혁이죠. 선거 전에 의료개혁 한마디도 안 했다가 갑자기 당선되고 나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겪고 결국에는 그 계엄령으로 처단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구조개혁은 선거 전에 얘기해야 돼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면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대선은 사실은 정책 논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셈이고 계엄 찬성 반대가 가히 모든 정책을 압도하는 선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뻥축구, 부자 몸조심 전략을 편 거예요. 아까 말한 세종시 이전 같은 그런 민감하고 기득권층이 반발할 만한 정책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표 떨어질 게 뻔하고 이미 다 이길 선거인데 굳이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도 보수 전략으로 운동장을 아주 넓게 썼죠. 그래서 기본소득도 조금 얘기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재벌도 이재용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보 보수를 아주 넓게 운동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으로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지나고서 3년 후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차별화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하고도 차별하고 양 정부의 정책과 다 차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 인기가 높을 때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소득수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차별화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을 어쨌든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만 이재명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친문 세력을 거의 소탕하듯이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기존의 친문이었던 사람까지 친명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그야말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당으로 그냥 완전히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도 정책적인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집권 후에 뭘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 입을 대놓고 이렇게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취임사에서도 뭐 분열을 치료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만 많이 해놨지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고 이제 뭘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긴 한데 뭘 할지가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은 하겠죠. 이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들이니까.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산업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완전 실종됐다. 산업구조개혁은 결국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관세 압박 때문에 되게 압박을 겪고 있지만 진짜 위협은 중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구조가 박정희 때 만든 그 중우장대형 산업구조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그게 지금 50년이 지나가면서 수요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중국이랑 거의 똑같이 겹친다는 거 아닙니까? 철강, 석유화,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품들이 거의 다 중국에서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쫓아와서 지금 거의 중국한테 따라잡혀가지고 하나하나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직전에 마침 다행히 트럼프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 미중 무역 규제를 미중 무역 전쟁을 벌려주는 덕분에 중국 물건을 중국 철강을 안 사게 되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방산을 위주로 방위 산업을 위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유예가 생겼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생긴 거지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국과 차별화된, 중국이랑 똑같은 산업구조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산업구조로 이렇게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동자도 일부 유연화해야 되고, 노동자가 잘리고 나면 새로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잘린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게끔 평생 교육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문만 열고 나가면 누구나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든 무슨 기술교육원이 있든 누구나 평생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거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개혁을 해가지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이제 이런 개혁들을 했어야 되는데 평생 교육 얘기는 1도 아예 교육개혁 자체가 아예 1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